어제도 역시 내곡동 땅 문제가 토론회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박영선 후보가 제시한 내곡동 땅 그 지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문제가 된 땅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그리고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땅, 그 옆에 후보님 처가 땅이 이렇게 붙어 있는 지도를 어제 처음 본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님의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예, 어저께 밤늦게 토론을 하고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이곳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님과 이상득 전 의장님 땅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도상에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 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 처가의 땅은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처가의 땅이 바로 이 위치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데요.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치를 제외하자면 여기를 다 잘라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주변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땅값이 오르지요. 여기 표시해 놓은 것처럼 내곡동 일대의 주변의 현재 시대는 평당 2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처가의 땅이 있었다고 해서 이 땅을 만약에 제척했다면,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초기에 주장했던 것처럼 이 땅을 제외했다면 저희 처갓집은 상당한 돈을 벌었을 겁니다. 아마 10배 가까이 벌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처갓집의 내곡동 땅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장 시절에. 물론 선거를 치를 때 재산 공개를 하면서 내곡동 땅이 8분의 1 지분, 저희 아내의 8분의 1 지분이 그 재산 공개 내역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렇듯이 내곡동 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민망합니다, 사실. 어떤 땅이냐, 어디에 있느냐, 가치가 얼마나 나가느냐, 이거 물어봅니까? 사실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처갓집에 상속받은 땅이 하나 있구나, 강남 어딘가에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제 임기 5년 동안 이것을 의식하고 제가 행정행위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 마음속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 해명을 처음에 내곡동 땅의 존재조차도 몰랐다, 이런 표현을 해놓으니까 알았는데 왜 몰랐다고 하느냐, 이제 논쟁이 그쪽으로 옮겨붙는데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셈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곡동에 돌아가신 장인어른 1970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제 아내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돌아가셨는데 40년 정도를 그 이후에 갖고 있었던 땅이 정부에 의해서 강제 수용이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오해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상속된 땅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것 같고. 자, 그렇다 그러면 결정에 관여했는가? 다시 말해서 이 문제의 땅이 처음에는 이제 국민 임대주택 단지로 지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시장이 대통령이 되시면서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하면서 이름이 바뀐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04년 노무현 정부의 국민 임대주택 단지로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2006년 7월에 시장으로 취임을 했으니까요. 2004년부터 이 논의가 시작된 걸 보면 얼마나 역사가 오래된 곳인지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논의를 그렇게 해서 제 시장 취임 전인 2006년 3월에 지구 지정이 제안이 됩니다. 지구 지정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일을 해야 될 SH공사가 국토부에 여기를 국민 임대주택 단지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명박 전 시장님 시절의 일입니다. 그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서류들을 제가 다 들고 나왔는데요. 처음에 2006년 3월 달에 지금 말씀드린 이 지구 지정한 제안서입니다. 이게 공문서입니다. 이런 공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제안서의 실제 내용은 이 뒤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첨부서로. 이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다 숙지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곳이 그린벨트다 보니까 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중앙정부의 국토부와 환경부 그리고 SH공사 간에 계속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 논의가 한 3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2007년 3월 29일 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시 말해서 국토부 산하죠. 국토부 산하. 이때는 아직까지도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2008년 2월 3월 달에 취임하셨나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렇게 되니까 2007년 3월이면 아직 노무현 정부 말기입니다. 이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해서 이 문제의 땅, 내곡동 땅에 대해서는 여기에 써 있는데요. 내곡동 땅을 이제 편입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과정에 그린벨트가 풀리는데 어떻게 시장이 몰랐느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짐작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미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명박 시장님 시절에 이 지역을 그린벨트를 풀고 국민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아까 보신 공문서대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장에게 다시 보고할 필요가 없었겠죠.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그래서 주택국장 전결 사항으로 처리가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원래 서울시에는 시장까지 결재가 올라오는 사안이 있고 국장 전결, 과장 전결 뭐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원래 법령상 국장 전결로 돼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더군다나 이미 전임 시장님 시절에 가닥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할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실제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 3회, 4회 연속 지금 집중 취재를 하고 있는 KBS 측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당시에 주택국장을 취재했던 그 녹음을 해가지고 자막 처리를 해가지고 나간 9시 뉴스 시간 그 뉴스를 보면 그 주택국장이 KBS 뉴스에 이렇게 말한 게 이미 방송이 됐습니다. 이 사안은 시장께 보고된 사항이 아니다. 시장에게 단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가닥이 잡혀서 논의가 SH공사와 국토부 사이에 계속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께 보고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KBS도 그대로 방영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알 수 있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그러다가 또 이런 공문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내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재구 제한 철회. 왜 갑자기 철회가 되느냐? 국민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이런 경우에 형식적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국민임대주택단지였는데 비슷하게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한 6대4, 4대6 비율로 들어가는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명이 바뀌니까 전부 다 서류를 갈아 넣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제한 철회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를 경유하게 됩니다. 이 서류가. 이게 시장까지 들어왔겠습니까? 법이 바뀌어서 이름만 전부 바꿔놓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것까지 시장 결재를 받았을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차 역시 국장 정결로 처리가 됐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이 시작됐던 일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일이 진행되면서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선거 때 천준호 의원이라는 분이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이분이 이 문제 제기를 처음으로 제기를 하면서 벌써 한 3주 전에 문제 제기가 됐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이런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지정을 철회하고 다시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서울시의 공문이 국토부로 가는 그 서류를 들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서류, 이 국장 전결의 이 서류를 들고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국토부에 지정을 촉구했다라는 정말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거짓말 기자회견을 합니다. 제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서류가 경유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제가 지정을 촉구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아, 그거는 촉구한 게 아니라 법이 바뀌어서 기존에 지정됐던 임대주택지구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바뀌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국토부의 지시, 협조 요청에 의해서 형식적인 서류를 국장 정결로 해서 보낸 서류입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해명을 한 거죠. 이미 10년 전에 있었던 사안이니까 그나마 신속하게 바로 그날 대응이 됐던 겁니다. 이게 답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들은 다 사실을 부풀리거나 왜곡하거나 혹은 비틀거나 본질을 흐리거나 했던 일들에 불과합니다. 아마 그러면 물어보실 거예요. 아, 무슨 측량 현장에 오세훈이 등장을 했다. 그리고 뭐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뭐 하얀 무슨 옷을 입고 잠바를 입었다나 그러는데요. 3명이나 봤다는 것은 그 측량 현장에 갔었다는 거고, 그러면 이 땅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제 이거를 입증하기 위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2005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되기 1년 전의 일입니다. 자, 후보님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 패널들이 질문을 해서 충분히 해명을 하실 기회를 드릴 텐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할 질문이 없어지거든요. 제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그 오 후보께서 그 모두 발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임기 5년 동안 의식하지 않고 그에 맞춰서 행동하지 않았다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에 나오셨기 때문에 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문제는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이미 부동산 문제는 공정의 문제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만큼의 지금 공분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정책 신뢰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오 후보님의 해명을 좀 종합하면 그 여러 가지 쟁점마다 해명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논란에 대해서 좀 불충분한 해명, 이런 것 때문에 의혹이 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 이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제 토론에서도 이제 강조를 하신 게 SH와 국토부가 협의한 사항이라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 입장을 이제 어제도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2008년 10월 14일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 속기록을 좀 봤습니다. 당시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10층에서 25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 건설을 계획한 국토부의 계획을 서울시가 친환경 저층 주택으로 건설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국토부와 상의를 했느냐고 묻습니다. 당시 강창일 의원이. 이에 대해서 이제 오 후보께서 이미 2008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답변으로 보면 오 후보께서 이미 2008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국토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상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 같은 국토부 구상에 반대하는 서울시에 대안도 제시했음을 좀 시사하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답변 내용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네. 아,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게 몇 년도죠? 이게 지금 정확하게 2008년 10월 14일입니다. 13년 전의 일이군요. 시간이 2008년. 예. 2008년. 예. 네. 예. 2021년. 네. 예. 13년 전의 일이죠. 그 제가 서두에 이 문제가 이 주요 선거에 나오셨기 때문에 네. 쟁점이 되는 거나 후보께서 뭐 각종 인터뷰라든가 뭐 국회에 나와서 말씀하신 내용들 같은 것도 사전에 이 국감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네. 한번 회의록 네. 보시기 한번 보시고 바랍니다. 그것도 그럼 해명해 주시면 근데 좋을 것 이게 같습니다. 왜 문제가 되죠? 아니, 이게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했다라고 하셨잖아요. 서울시의 의견을 시장이 직접 전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것도 답변으로 예, 강조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의견을 예. 시장이 직접 어느 자리에서 구두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마 네. 서류로 전달이 됐을 텐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국장 정결 사항으로 다 처리가 된 상태에서 네. 아마 이 질문이 미리 네. 사전에 예측이 됐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다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네. 국감을 준비하면요, 뭐 다 그 취재를 경험하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사전에 질문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라고 얘기가 오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답변을 다 사전에 준비합니다. 네. 그렇게 국감이 준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이 질문이 아까 강창일 의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네, 의원님이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면 질문을 예측을 하죠. 네. 담당 부서에서. 네. 그래서 그 전날 하루 종일 쭉 보고 공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모범 답안이 다 미리 제 책상에 올라오죠. 예. 하루 종일 이제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마치 속기록을 보면 제가 그 자리에서 기억을 하고 답변한 것처럼 모양이 돼 있지만 사실상 국감회의록은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관련해서 오 후보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신 내용도 제가 좀 네. 살펴보니까 있던데요. 2009년 10월 16일 서울시 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당시 김효수 주택국장께서 이 개발과 관련한 주택 공급 계획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다가 김효수 국장께서 당시 오 후보가 구릉지의 성냥갑 아파트는 가급적 배제하고 친환경적 주거단지를 만들자고 해서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께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친환경적 주거단지를 만들자 해서 방향이 바뀌었다고 이제 얘기를 한 내용이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나옵니다. 네. 예. 그럼 이 발언을 보면 오 후보께서 당시 보금자리 주택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이미 내곡동 땅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거기에 내곡동 땅에 대한 언급은 지금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그때는 서울 시내에 짓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성냥갑 모양의 판상형 아파트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짓지 말고 디자인 개념이 들어간 그런 아파트를 짓자는 건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고 예. 이게 굳이 보금자리 주택이나 여기에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니고 더군다나 내곡동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그거를 이제 의심의 눈으로 보시니까 아이고 이거 내곡동에 대해서 알았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상식 그 말은 입에 붙어 있었던 거의 아시지 않습니까? 디자인 서울을 했다는 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언급을 그 자리에서 한 걸 그렇게 속기록이 적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 의견을 전했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께서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라는 발언 이런 걸로 보면 물론 정결사항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 답변을 하시려면 최소한 보고를 받으시거나 이 정도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이거는 2008년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 국토부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서울시는 이 구상에 어떻게 반대한다라는 걸 사전에 좀 의견 교환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추측이 좀 가능한데요.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아마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보금자리 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을 추진하는 자리가 내곡동만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할 때도 내곡동만 따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추진되던 보금자리 주택 지구를 아마 종합적으로 아마 리스트업을 해서 그 서류를 가지고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만약에 했다면 일반론적인 지시를 했겠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아파트의 디자인을 좀 살리고 뭐 이렇게 지시를 했겠죠. 그런데 그거를 거기다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들 수 있도록 지금 해석을 하시는데요. 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는 크고 작은 7국 본부가 산하단체까지 해서 약 250개의 세부 부서가 존재합니다. 이 질문은요,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어디 무슨 복지부의 무슨 과 단위에서 한 일을 다 알고 있었지 않느냐. 복지에 좀 신경 써라 라고 하니까 그 복지 부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서 해석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총책임을 지는 지휘자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지시를 합니다. 특정 사업의 경우에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건 과장이나 계장이 해야 될 일이지요. 그리고 과장이나 계장이 직접 들어와서 보고하는 일도 극히 드뭅니다.
아주 시급한 현안이거나 하지 않으면 통상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하지요. 이제 그런 상황이 시의회 속기록에 그런 식으로 인용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걸 보금자리 주택, 특히 내곡지구를 알고 지시한 것 아니냐. 이거는 정말 큰 견강부회입니다. 예, 그 정도쯤에서 그럼 정리하시고 예.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거듭되는 그 보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그 오 후보께서는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주택지구 지정은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라서 시장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심각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과연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었을 건지, 또 하나는 SH공사의 내곡동 보금자리 이 지정 제안서 관련 문건에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이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데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예, 사실 이 정도 사안은요, 이해관계자들이 갈등이 있는 사안에 들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 현장 같은 곳은요, 엄청난 갈등이 존재하고 정말 시장이 관심을 기울여서 갈등을 해소해야 될 그런 사건들이 빈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 지역에 땅을 수용하는 정도의 일은 이거는 거의 갈등이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보상가에 대해서 늘 토지주들은 불만이 많지요.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서 어느 나라 정부든지 간에 땅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수용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나서 이 사건을 많이 처리했던 법조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토지를 수용하는 업무를 처리했던 분들이나 또 그 사건을 주로 했던 법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통상 정상적으로 팔면, 거래하면 얻을 수 있는 토지 가격의 약 90% 정도를 토지 수용가로 결정을 하고, 소송을 제기해 오면 마지못해 한 10% 정도를 더 보태서 소송 비용 정도 빠질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보태서 수용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대부분 이 토지 수용 가격을 통보받는 주체들은 처음엔 다 분노하지요. 내 땅이 왜 이거밖에 가격이 안 가느냐. 그러다가 소송하게 되면 법원에 불려다녀야죠. 비용 쓰지요. 그리고 결국 올려주는 건 변호사들이 한 10%, 15%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익을 비교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시간을 뺏기고 돈을 쓰고 변호사 비용 쓰고 해가지고 이거 정도 더 받으면 이거 소송하는 게 나은가 마나 고민하다가 결국 결론은 아유 그냥 준다는 돈 받자, 이런 쪽이 대부분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권리의식이 특히 강한 분들은 법원까지 사건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 이 정도로 이해관계가 큰데 이게 시장에게 보고가 안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전 사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에 비추어 봐서 전혀 이해하기 힘든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문서에 서울시장 직인이 찍혔다. 아까 여기도 찍혀 있지 않습니까? 보여드렸던 이 서류에도 찍혀 있는데요. 국장 전결 사항도 외부로 서류가 나갈 때는 항상 서울시장 직인을 찍습니다. 그건 과장 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관행이 아닙니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시절에도 똑같이 이런 관행대로, 이런 법령대로 서류가 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이, 이 사건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아니 그린벨트가 풀리는 중요한 사안인데 어떻게 국장 전결이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정도의 사안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희귀한 경우도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기존의 법령에 입각해서 국장 전결로 처리한 전형적인 사례였다는 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김홍수 의원 네, 저도 하나 하시겠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내곡동 의혹 건은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이제 오 후보님의 해명 내용이 뭐 상식적이지 않아서 의혹 제기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곡동 땅 그 국민 임대주택 지구 지정이라든지 보금자리 주택 재지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오 후보님이 그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이제 있었던 일이고, 2000년 국회의원 선거 때 그리고 2008년 서울시장 그 재산 신고 항목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 후보님이 초기에 땅 존재도 몰랐다, 임대주택 지정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뭐지 상식적이지 않다.
잘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이제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어떤 착각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무슨 말 실수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착각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존재조차 몰랐다라는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사실 선거하면 선거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답변이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았다가 돌아가서 캠프에 확인을 지시하고 확인돼서 돌아오는데 적어도 반나절이나 하루 이틀이 걸리죠. 이번 사건은 처음에 그렇게 대처를 했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백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요. 그날 아침에 마곡지구에서 뭔가 현장에서 서남권 발전 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는 언론을 모시고 하는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제 기억이 한 10시나 10시 반 정도였는데 이 문제의 기자회견을 그쪽으로 가는 과정에 천준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을 차 속에서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후보자는 고민을 합니다. 이게 나가게 되면 바로 확산이 될 텐데 최대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죠. 그래서 빠르게 이거 방안이 없느냐 그랬더니 10년 전에 해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 시대니까 휴대폰으로 받았어요. 순식간에. 사실은 기자회견 내용이나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을 기자회견 하기 전에 한 1시간 전쯤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대처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천준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직후에 제 해명이 나갑니다. 첫 해명이 나갑니다. 사실은 이러한 신속한 대처에 당신은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동시에 나갔기 때문에 기사에 반론까지 같이 실렸으니까요. 사실은 신속성 필요로 하는 신속한 대처에는 성공을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그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해명할 때 썼던 표현을 그대로 쓴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표현이 과한 표현이 있었고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것이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존재도 몰랐다는 표현은 그 다음 날 하룻밤인가 이틀밤을 잔 다음에 나온 표현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처갓집에 상속받은 재산이고 분명한 것은 큰 처남이 8분의 3 지분이고 작은 처남이 8분의 2 지분이고 저희 처갓집이 2남 2녀입니다. 형제가. 그 다음에 제 처와 처제가 8분의 1, 장모님이 8분의 1 이렇게 상속받은 땅인데요. 8분의 3이나 8분의 2를 상속받은 큰 처남과 작은 처남이 있는데 서로 집사람이 이번에 우리 몫으로 이 땅 강제 수용된 거 얼마가 나왔다라고 저한테 그때 뭐 한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억 세금 띄고 나면 한 4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4억 정도 되는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통상의 대한민국 남편들은 반응이 어떨까요? 그래? 아유 참 큰 도움 되겠다 이거. 아유 고맙네. 장모님께 다음에 만나면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네. 이 정도 아니겠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 새까맣게 까먹는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의식하고 내곡동 땅에서 우리가 뭔가 보상을 받았다는 걸 의식하고 일을 하게 됩니까? 그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재산 신고하는데 그 전에는 내곡동 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겠죠. 처갓집에 시간을 너무 이건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너무 그동안 했던 질문들도 있고 그래서요. 또 아마 저 패널들 답변을 통해서 질문하실 시간 충분히 있으실 것 같고요. 이어서 그러면 말실수가 나온 김에 말실수 그러면, 얘기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해명이 조금씩 바뀌고 표현이 바뀌고 구체적인 그 팩트를 조금씩 바뀌면서 논란을 키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걸 자꾸 거짓말했다, 말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존재조차도 의식 못했다는 말을 존재도 몰랐다고 표현한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그거를 그렇게 접근하시면 그거 하나를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공직자가 자기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했느냐의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핵심이고 그 여러 정황들을 보여주는 팩트를 하나씩 검증하는 과정이 지금 선거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유감입니다. 신속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그런 그 네네.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사안의 경우에 신속한 대처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선거 국면에서는. 네, 근데 단지 상대 후보에 대해서만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유권자에게 네. 해명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 측량 현장에 갔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기억이 겸손해야 한다 그런 말씀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럼 네.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또 좀 오해가 풀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저희 처갓집은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거의 뭐 초토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서로 지은 죄도 없으면서 서로 미안해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제 눈치를 봅니다. 또 저도 제 아내 눈치를 봅니다.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될까 봐. 또 장모님은 장모님대로 펄펄 뛰시다가 그러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전화해서 걱정하시다가 지금 이런 모습이 온 집안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기억에 겸손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처음에 큰 처남이 분명히 갔다는 겁니다. 당시에 장인어른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장인어른은 이제 장모님과 재혼하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장인어르신입니다. 지금 사실혼 관계가 거의 40년 가까이 지속이 돼서요. 굉장히 아름다운 로맨스로 보도가 되고 뭐 그런 적도 있는데요. 그 장인어른은 분명히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어른조차도 누가 같이 갔는지 지금 기억을 못 하세요. 큰 처남은 근데 제가 안 간 건 분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큰 처남은 분명히 갔습니다. 여러 사람 장인어른도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큰 처남은 작은 처남이 간 걸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작은 처남은 자기도 잠깐 갔다 왔다고 또 기억을 합니다. 이게 16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사람의 기억력이 그런 대화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 역시도 뭐 전혀 안 갔죠. 제 기억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이거 사람의 기억력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예, KBS라는 유력 언론이 이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KBS라는 유력 언론이 계속해서 증인을 발굴을 해가지고 뭐 측량 팀장도 저를 봤다. 측량 현장에서 뭐 누구도 봤다. 뭐 밥까지 같이 먹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지금은 저도 이거 내가 갔는데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처남들처럼 나도 기억이 이게 흐려져서 더군다나 기억력이라는 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언급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거를 소재로 쓰거나 하면 기억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면 5, 6년만 지나도 뭘 했는지 전혀 기억 못하는 게 인간의 기억력입니다. 그래서 그날 토론회 때 답변을 할 때 전 분명히 안 갔습니다. 그런데 기억력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은 저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전 지금도 말바꾸기라는 공격을 계속 받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기억이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고 착오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논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내곡동 땅 관련해서 대강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거의 다 짚은 것 같고 한 가지 문제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보상 문제 가지고 여전히 조금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경제 김대웅 의원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그 내곡동 땅 공시지가가 2005년에 43만 원입니다. 근데 2010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148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5년 만에 3배가 넘게 올라서 36억 정도 보상을 받았고요. 근데 5년 만에 올랐다고요? 보상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죠. 36억. 그래서 내곡동 땅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런 말씀을 얼핏 한 적이 있으신데 그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하고요. 안 그래도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또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린벨트가 풀리고 토지 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혜택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후보님의 시각과 일반인들의 시각이 약간 갭이 제가 있는 설명을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드리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되죠. 그린벨트가 풀려서 보상을 받게 되면 뭐 이익을 보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손해를 보는 지역도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제지를 당했는데요. 토지 보상 업무를 한 분들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은 실제로 팔면 받을 수 있는 가격의 한 10%에서 20% 적은 금액을 정부가 제시하는 게 통례고 소송을 하게 되면 한 15%에서 만 20%까지 더 받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초기에 해명했던 자료인데요. 이 위치에 이어서 이 토지 보상가입니다. 저희 처가가 받은 게 약 4,443제곱미터, 1,000평이 좀 넘죠. 여기에 평당 271만 원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보상받을 당시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조회해 보니까 이 근처에서 거래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당시의 시가를 보니까 들쭉날쭉하지만 평균 317만 6,038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평당 한 50만 원,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손해를 본 것이지요. 아마 저희 장모님도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아, 이걸 받고 그냥 말아야 되나? 아니면 더 달라고 이의 신청을 한다거나 소송을 해야 되나? 그런데 이의 신청이나 소송의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본인도 기억 못 하시고 저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속으로는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우리 사위가 그래도 서울시장을 했는데 장모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거나 돈을 더 달라고 소송을 하는 게 올바른 일이냐 아마 고민하셨을 거고 결국 결과적으로 그냥 정부에서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 정부에서 제시한 보상가를 그대로 받으셨는데 그 금액이 시가보다 분명 평당 40~50만 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종합을 해보면 노무현 정부 때 이 지역을 지정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뀌면서 형식적으로 서류가 오가는 절차 끝에 결국 이 지역에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그 보상의 결과가 시가보다 낮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린벨트를 풀면서 그린벨트가 풀린 상황을 전제로 가격이 오른 걸 기준으로 보상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게 일하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거죠. 그린벨트로 풀리기 전에 가격을 전제로 보상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당시에 보상 시점에 거래되는 금액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걸 좀 전에 자료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명이 된 겁니다. 당시의 시가보다 단 1원이라도 더 받았다면 그러면 당시의 시장의 영향력이 뭔가 거기에 미쳤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가보다 낮게 보상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이걸 이렇게 서울 시민들은 지금 비전과 정책을 듣고 싶은 시점인데 계속해서 관훈 토론에서조차 지금 거의 45분 동안 이 얘기만 이게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지금 손해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의 비전을 들을 수 없는 자, 그럼 이런 이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비전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판단은 이제 유권자들에게 넘기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